올해 지난 6월 달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경매로 나온 이유를 보니까 2016년에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못 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자, 상속이나 증여세 못 내서 강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일,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어고TV에서 좀 한번 다뤄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하면 바로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정훈 사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참 많죠. 엄청 많습니다. 아,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요. 예. 뭐 여기 음마아파트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음마아파트가 2000년도에 예. 5억이었어요.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00년에 가격이 5억.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라고 네.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 당시에도 일괄공제가 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상속받으면 예. 상속세 0원. 땅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내는 세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금 내면, 상속세 내면 부자야, 친해져. 예. 근데 요즘 음마아파트 딱 받으면 계산 안에 딱 나옵니다. 얼마예요? 음마아파트 딱 받으면 6억에서 8억 내요. 상속세를? 네. 상속세를 예전에 그 가격만큼 내야 돼요. 아파트 가격만큼? 네. 근데 음마아파트는 한 24년간 낡아졌죠, 사실. 낡아졌는데 값은 비싸졌으니까 세금은 더 내요. 세금은 더 내라. 그래서 그러네. 방금 말씀하신 이 경매 사이즈도 그럴 거예요. 2016년도에 상속인데 왜 이제 나왔냐. 이거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연부연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네. 뭡니까?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이제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최대 10년간 쪼개서 내라. 아, 그럼 만약에 8억을 낸다면 해마다 8천만 원씩. 맞습니다. 해마다 8천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직장인이라면. 거의 못 내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이러게 된다. 예. 그러니까 매년 한 7, 8천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월세고 예. 8억에 매년 가산금이 붙어요. 3.5%. 아, 그럼 그거 어떻게 내냐? 그러면 한 1억 정도 내야 돼요, 초반에는. 예. 83, 24하면 얼추 2천, 3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8천에 2, 3천 붙어서 1억, 1억, 1억 계속 내는 거예요. 야, 이 상속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러게 됩니다.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인이 2명이라고 할게요. 자녀 2분. 예. 쓸 걸 이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매년 4천만 원씩 적금 들여서 둘이 같이 모아가지고 매년 이걸 내요. 그렇지. 상속 좀비처럼. 좀비처럼. 이걸 상속 지키기 위해서. 아. 제가 그 상속 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왜냐면 진짜 그러세요. 너무 딱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상속을 받으면 야, 너 좋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속은 또 문드러지고. 근데 또 야,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남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 재산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절반을 뚝 떼서 낸다고 생각하면 그 절반 떼서 낼 돈이 없으면 이게 또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경매도 제가 봤을 땐 이런 상황일 거예요. 예. 왜냐면 왜 경매로 넘어갔느냐. 아니 그냥 외부에 팔면 되지. 그렇지. 못 삽니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마다의 부동산 특성을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팔려고 내놔도 어떨 땐 또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놔라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년 거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치동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거래되기가 좀 쉽진 않다. 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왜냐면 경매는 이제 이게 금융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 요건이 좀 맞으면 예.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터지긴 터졌습니다. 뭐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개편하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가, 그래 해보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속세 개편이 부결나고 원래대로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개편하자는 얘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사실 대화 잘 되다가 예.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결이 나버렸는데, 예.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그러면 세금 내는 분들이 사실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 많이 옵니다. 아버님이 사실 오늘 내일 하신다. 오늘도 전화 받은 게 한 550억 정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개편이 되면 예. 상속세가 거의 10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더 줄어들 아, 수도 개편이 되면 줄어들고 개편이 안 되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5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 개편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 내년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음. 근데 이게 다 말짱 꽝이 돼버렸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아, 사실 제 생각이 좀 뭐냐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재산을 만약에 50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면
뭐 세금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가업을 내가 물려줬어. 네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잖아요. 그 가업을 물려주면 그래도 상속세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물려주면 자녀분이 이 가업을 승계받아서 유지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 맞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약간 사이즈만 커지면 이게 말 그대로 그럴 거면 제가 많이 듣는 게 요즘 그겁니다. 기업 오너분들이 나이대가 다 환갑 이상이세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도 기업도 같이 나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돼서 연구 그 설문조사했는데 예. 뭐가 제일 운영이 어렵냐? 80%가 세금이에요. 세금. 상속세. 왜냐 나 죽으면 이 기업 가치가 몇백억인데 세금 공제 뭐 얼마 정도 해주지만 이게 단위가 갑자기 1,000억대나 조 단위로 넘어가면요. 공제액수 이게 가압상속 관련된 공제액수가 한 최대가 600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받아도 내가 세금 낼게 막 1,000억 단위다. 막 그래버리면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조도는 어떻게 했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생전에 적당히 좀 정리하자. 근데 이제 그게 막 좀 이제 표현 좀 애매하지만 뭐 중국계 사모펀드에서 사가네 막 이런 얘기가 막 우리나라 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에서 사가면 그 손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근로자분들도 이제 고용 유지는 거의 안 될 거고, 그렇죠. 해고하고 R&D 연구도 다 끝나고. 그렇지. 사실 그러면 기업이 그죠. 기업이 뭔가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3번 정도 이렇게 승계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도 결국 나라 거가 된다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예.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경험한 케이스가 예. 그분도 좀 가격대가 높았어요. 물론 예. 이제 이따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한 700억 정도 되셨어요. 상속 자산이. 예. 그래서 상속세가 280억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받아보면 예. 참담합니다. 왜냐면 태어나서 1억 내는 세금도 거의 없는데 예. 고지서가 280억이라니. 아니,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야, 상속세 좋아. 그래. 야, 뭐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거 니네가 상속을 받으니까 내는 거고, 또, 막말로 상속세 그거 몇 명이나 낸다고 그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기업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리치노마드를 엄청 생각하세요. 리치노마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상속세 없는 국가로 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나라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리할 때 양도세나 이런 건 내야 되겠지만 어차피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면 내가 1억을 벌면 5천이 어차피 세금이거든요. 최고 세율이 50%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투자 이민을 간다거나 그러면 상속세 없는 나라 대표적인 데가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 이민 금액이 오히려 뭐 내가 내야 되는 세금 50억보다 20억이면 예. 투자 이민 가버리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한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게 선순환이 될까 솔직히 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선순환적인 문제 때문에 상속세를 좀 개편을 하자라고 했는데 개편 얘기가 속도로 갔어요 지금. 그 증여세 개정안을 보니까 뭐냐면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적용하던 최고세율이 50% 이걸 삭제하고 10억 원 초과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오히려 30억 원 초과할 때는 50%의 상속세를 물리지만 보통 10억 원 상속하면 세금 얼마 냅니까? 10억 원 상속받았을 때 배우자 있으면 영원이에요 사실 그 정도. 그 정도 영원이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걸 40% 세율을 과세표준이 이제 말 그대로 공제 다 빼고 그다음에 10억 원 넘어가면 40% 구간으로 적용해 주겠다. 근데 기존에는 30억 원 넘어가면 저 높은 세율을 50%를 적용했었거든요. 예. 최고 세율 좀 없애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감세다. 예. 근데 저는 약간은 또 동의하는 게 또 이 부분에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그게 일종의 어떤 기업 오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학을 떼고 50%학 떼고 이제 그만 정리해.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꽤 크니까. 제가 중소기업 오너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물론 우리 중산층 분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전부 다 국가에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나 사업 안 할랜다. 엄청 많습니다. 그럼 사업 안 하면은 일자리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라고 뭐 몇 개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이게 또 사회 분위기로 저변학대가 되는 순간 진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진짜.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결국은 정부안 다 부결됐으니까 25년도에는 이제 더 세금 내셔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는 거밖에. 그동안 하던 대로.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상속세 내는 게 부자가 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이 몇 프로인 것 같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상위 기준 막 이런 거 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면 상위 1%가 부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세요. 0.1%나 부자 1%. 그럼 상속세를 지금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낼 것 같냐? 몇 퍼센트가 냅니까? 몇 퍼센트 낼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순자산 10억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순자산 10억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뭐 평균가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인구의 평균가라고 치니까 절반이라고 가져간다고 그냥 대충 치면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낮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부 아파트 가격이 빚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순자산 10억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빚밖에 없기 때문에 빚을 제외하고 이제 순자산을 뭐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는 2%? 한 5.2% 냅니다. 그렇게 많이 됩니까? 네, 많이 냅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쓰면서 통계 수치를 봤는데 예. 2016년도부터 이제 사실 한 28만 명 정도 내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구수가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한 35만 명까지 돌아가셨어요. 해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몇 명이나 신고를 잠깐만, 우리 해마다 35만 명이 돌아가시면 많이 돌아가시죠.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그걸 못 따라. 23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해마다 12만 명, 13만 명씩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데드크로스 시작한 거는 이제 벌써 4, 5년 됐죠. 4년 됐죠. 2016년도에는 한 6,200명 정도가 14조 정도 상속세 신고를 했었어요. 14조. 네, 그래갖고 이것도 많을 수 있죠. 6,200명. 14조를 신고했다는 얘기는 14조를 낸다는 거예요? 14조 중에 절반, 한 7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인별마다 이제 이 공제가 있으니까 그 액수는 이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재산가액 총액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에는 한 3, 4배 올랐어요. 한 6, 7년 만에. 왜냐면 거의 한 20년간 오르지 않던 게 자산 가치가 조금 올라서 예. 그래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지금 한 18,000, 19,000명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35만 명인데 그래서 한 5%, 5.2%가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5.2%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근데 이 5.2% 중에서 서울, 경기가 7, 80%예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사실 상속세 많이 내지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가액도 거의 막 50조 이 정도에 육박할 정도예요. 예전에 14조였는데 많이 뛰었네요. 많이 뛰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치가 좀 올라가기 네. 때문에. 자, 지금 만약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좀 수정하자라고 만약에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부결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계없는 자산 규모의 분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다 내고 냈는데 이거까지 또 내고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들이.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건인데 예. 이게 가장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그냥 분당에 아파트 한 채 현금 2, 3천만 원. 이러고 한 70대에서 80대 돌아가시는 게 완전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생 집 한 채 이렇게 잘 꾸리시고. 자, 그럼 분당의 집 한 채면 예를 들어서 한 12억 잡고요. 맞습니다. 본인들의 재산 가치를 모르세요. 그래서 집 한 채랑 현금 2, 3천만 원인데 무슨 상속세를 내겠냐. 배우자도 있으니까. 딱 계산했더니 1억 5천. 상속세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1억 5천.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컸던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1억 5천 지금 어떻게 갑자기 많이 납니까? 우선 자녀들도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첫 미팅 때 저는 이제 상속이 펼쳐진 상속세 건은 이제 무료 상담을 꼭 해드려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세액을 말씀드리면 깜짝들 놀라세요. 기절하죠.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아파트 분담금 내라고 해도 못 내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합니까? 물어보면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인생 계속 평생 대출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건지.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은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낸다고요? 얼마요? 1억 5천.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하면 2, 3천만 원 올라가요. 상속 취득세. 취득세까지.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제가 클로즈한 것도 취득세만 7천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많이 받으니까 그거 팔아서 하라는데 안 팔려요. 생각보다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또 급하면 급할수록 또 안 팔리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싸게 내놓으면 왜 안 팔리냐. 근데 싸게 내놓고 쪽쪽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용산에서 같이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이제 용산에서 있고 그 자녀분들이 분당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모실게. 이 서방도 엄마 좋아해. 딸이. 네, 근데 어머님 아이 괜찮아 해갖고 아니야 눈치 보지 마 엄마 그냥 엄마 와서 와. 살면 돼. 분당으로 네, 와 엄마. 네. 근데 엄마가 이래면 진짜야. 진짜로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런지 이제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상속은 실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수치만 따지시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치보다 앞서는 게 감정이고 뭐 상속 다툼까지 얘기하면 진짜 오늘 끌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왜 그럼 안 가시냐 했더니 나는 평생 용산에 살았는데 내 아는 모든 지인은 용산에 있다. 그렇죠. 고향이죠. 나 분당 가면 나 지금 이게 손주 보란 얘기다. 나 식모하란 얘긴데 내가 미쳤다고 걸 가냐. 이게 공감 되실 거예요.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엄마와 내가 모시게 와 엄마 우리 이서방도 엄마 되게 좋아해. 엄마랑 살고 싶어해. 근데 다른 형제들이 못 가게 또 말린다?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왜 못 가게 말린지 알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용산집을 정리하고 그 돈 들고 이제 딸 집에 가서 얹혀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애 보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 자녀분들이 엄마 걔가 엄마한테 현금 뺏어서 쓰려고 그래. 맞아요. 가지마 엄마.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 가지마 엄마.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당황해 하신 경우도 있어요.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다른 자녀는 자기를 모시지도 않을 거면서 막 이런 거죠. 그렇지. 네. 다른 사람들은 또 안 모시고 돈에 또 관심 있고. 야, 방금 그 케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이 용산 집에서 이분은 계속 사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산도 딱 펼쳐지면 상속세 6억이에요. 그냥 툭 던지면 6억.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6, 7억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따님들이나 이제 자녀분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6, 7억을 내려면 결국은 답은 하나잖아. 얘를 팔아야지.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세금 많이 나간다. 이거 팔아서 이 단지 내 다른 금 전세나 월세로 해줄게. 뭐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수치화 봤을 때. 근데 어머님이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새빵살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련한 내 집 마련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젊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집에는 그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맞게끔 집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어디 자다가 뭘 만져도 다 어디 있는지 알고. 네. 그리고 막 약간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막 약간 불편한 것을 그 교정하는 그런 장치도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하자는 얘기. 근데 이제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못 팔아요. 그럼 얘를 담보를 잡아서 아까 말했던 상속 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상속 좀비. 네,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씩 매년 내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납니다. 한 7년쯤 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럼 또 10년 다시 시작해야지. 세금 정산할 계산할 때. 왜냐면 다시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상속세 나올 수 있잖아요. 개편이 안 되면. 그러면 그때 상속세가 좀 더 낮은 금액일 수 있겠죠. 뭐 2, 3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 것도 못 내고 있는데 2, 3억이 또 늘어나? 또 상속. 그때 이제 부동산 진짜 팔아야 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상속세나 뭐 소득세나 기타 등등의 뭐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뭐 해서 좀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대충 주변에 그럴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전문가랑 이걸 얘기를 해서 꼬치꼬치 한번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이거 계산 진짜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내가 혼자 뭐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했다가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세금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국세청이 얼마나 아주 꼼꼼한데요. 저 이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 시가 기준에서 출발하는 건지 그 세금 평가를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우선은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타입, 뭐 내가 5구나 84다. 내가 84를 갖고 있는데 같은 단지, 옆 단지 안 돼요. 같은 단지 내 앞동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 팔렸다. 3개월 거래. 6개월입니다.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이 좀 이거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속은 전후 6개월, 그다음에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게 6개월로 늘어나서 근데 많이 알고 계셔, 대표님. 아니, 전 뭐 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파트는 앞동에서 만약에 지난달에 팔렸다. 그러면 20억 개를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예요. 유사한 매매가 있으니 얘를 끌고 와서 써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 거래가 없어요. 단지 수가 작으면 같은 단지에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 맞습니다. 그럼 옆 단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옆 단지 걸 못 써요. 그러면 단지 내로만 가요. 그럼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펜트 같은 거. 막 두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상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제 때 깊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 이거 가격 낮추면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세상이 절대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증여세, 상속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뭐 부자를 감세해 주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온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아주 균등하게, 균등이란 단어는 소득 대비 뭐 아니면 자산 대비니까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누군 또 뭐 좀 잘생겨서 많이 내고 뭐 미우니까 많이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 어떤지 꼭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 중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오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세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을 한다고 쳐도 나는 돈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런 걸 주시는 바람에 이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이게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2025년에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지금 현재 기존 그 규칙과 바뀐 게 없지만 25년엔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이 부분에 최고의 세무사 이정훈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한 얘기 들었죠? 네네. 상속세 제도가 지금 수정을 하자는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이제 그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 수치. 이게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 수치라는 게 가격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가격, 부동산원 가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에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5억 6천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그 당시에 그 혹시나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한 600만 원. 6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니까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아니 뭐 그 정도는 또 뭐. 그렇죠. 5억 6천짜리 내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600만 원 못 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근데 지난달에 KB 시세 한번 봤어요. 예. 서울 아파트. 그게 한 1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뛴 거죠. 네, 뛰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상속세 얼마예요? 했더니 이게 가장 요즘 많이 겪는 거예요. 1억 6,500 정도 돼요. 딱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600만 원 내면 상속이 됐던 것을 지금은 1억 6,500. 6,500. 27배 올라갑니다. 27배나 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게 돼버리는 거야.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보다 좀 더 올랐고 세금은 27배가 올랐다. 그런 수치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나왔죠. 야, 이거는 그리고 억대 세금은 이게 고지서 한번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게 손이 막 발발 떨려요. 저는 사실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고는 그냥 이거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 어머님이 막 이거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한 두세 명 있다가 막 20명이 모이고 막 이랬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네? 저는 진짜 이거밖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안 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세금이 없는데 저는 와, 이거 놀랐습니다. 참 12억 몇 천짜리의 이 아파트를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이 좀 넘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 아파트를 물려주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좋은 표현이세요.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보통의 세금이 이미 됐습니다. 이게 부자의 세금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상속세 강의 요청이 뭐 CEO분들 조찬, 만찬. 그렇지, 그런 데서 있죠. 요즘 주민센터에서 와요. 문화센터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아니, 자, 잠깐만, 세무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상속세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두 번째 표현입니다. 증상 없는 전염병. 왜냐? 자기가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왜냐? 계산도 한번 안 해봤고. 그리고 감으로는, 뭐 좀 내면 뭐 내겠지. 뭐 내야지. 뭐 이 정도 생각만 하시는데 막상 그게 뭐 한 2, 3천만 원 생각했는데 1억, 2억 나오면 갑자기 생각했던 게 달라져요. 확 바뀌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28년간 공제수가 안 바뀌었어요. 28년간 안 바뀐 건 사실 물가 상승률 이거 생각해도 좀 많이 지났잖아요. 28년 동안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또 행정가들, 정책 전문가들 도대체 뭐 했길래 28년 동안 이걸 안 했습니까? 그렇죠. 28년 동안 월급 받고 뭐 했어 그동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 세금은 가만히만 있어도 세금이 더 거쳐요. 왜냐? 세율표를 안 바꾸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요. 여기 더 많이 내잖아요. 예. 근데 그 세율표, 상속세및 증여세 세율표가 예. 24년간 안 바뀌었어요. 24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 했냐고 그동안. 공제랑 세율표를 안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있다가 항상 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내 세금 아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잠깐만. 이젠 내 세금이잖아. 본인 일이 되면 달라져요. 아니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 상속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좀 깎아줘야 된다, 얘는 뭐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잖아.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상속세 너도 이제 낼 걸? 그랬더니 내가 왜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 집값도 뛰었으니까 너도 만약에 상속하게 되면 너도 상속세 네 자녀가 내야 돼. 그랬더니 야 내가 내는 건 그건 반칙이지 야. 야 다른 사람이 내는 건 부자니까 돈 많은 놈들이 내라 그래. 근데 내가 내는 건 야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 근데 너도 네 집값이 지금 12억이 넘었잖아. 야 그래도 나는 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리얼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이 방송 보신 분 지금 동의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평상시에는 자기 세금 아니다가 이제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금에 대해서 야. 두 가지예요. 공부하면서 욕해요. 본인 일로 바뀌는 순간 완전 시각이 바뀌세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평생에 몇 번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겪으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세게 때려막는 세금이잖아요. 막 종소세, 1년에 뭐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거 내는 거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6개월 이내 내야 되니까 못 내면 이제 사실은 압류 잡고 공매에 가고. 공매 세금 못 내면 공매잖아요. 네, 공매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댓글 의견들이 그런 걸 거예요. 상속세를 좀 개편해라. 그리고 부자 감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내야죠. 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죠. 소득세를.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그분들에게 그 세금이 결국 그냥 세금이 아니라 징벌처럼 느낄 수 있다. 아주 좋으신 편이에요. 우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벤치도 사실 국가 세금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쉴 수 있으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소득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더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세금 내는 사람은 야 이게 징벌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국민 형평성상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학을 떼세요. 이렇게 낼 거면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별로 국적을 바꿔가고 싶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있으면 이 세금 내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건강할 때 그냥 뭐 미국 가지. 근데 그게 약간 더 예전보다 더 원활해진 이유가 이제는 2세대나 3세대 분들이 미국에서 사회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지금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아버지 입장에서 난 한 번도 미국 안 가봤지만 자녀 미국에서 생활해봤으니까 아빠 오세요. 이거 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다 한국 사람들 살고 한인타운 다 있다. 툭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사실은 그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이렇게 지금 그 자산을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영주권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맞아요. 투자 이민을 가잖아요. 맞아요. 투자 이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돈을 그쪽에다 투자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돈 빼서 남의 나라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약간 표현하면 국유 유출이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국부 유출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예.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이제 이 수치를 재봤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순위가 몇일까? 이게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많이 하는 국가 1위가 압도적이에요. 여긴 절대 못 이겨요. 인도. 인도? 중국이 아니고? 네, 인도가 IT 인력들이 많으니까 2위가 중국. 예. 그다음 3번이 영국. 브렉시트 되고 나서 다 떠났어요. 맞다. 브렉시트. 맞아. 그리고 이 국가들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적지만 4위가 한국. 네. 그 정도로 많다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겠네요?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네요. 자, 우리가 진짜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하려면 이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소득이 많아지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내서 결국 복지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복지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는 사람도 고마운 일이고 내는 사람도 자기가 내서 좋은 일 했으니까 서로 고마운 일인데 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해외로 나간다. 그럼 복지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세금 더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예요? 감정평가라는 걸 이제 생경을 해요.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늘어나. 제가 막 이제 예전에는 그냥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 세금을 매겼는데 좀 할 수 있었죠. 몇 가지 부동산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예시를 들면 바로 딱 와닿으시는데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고를 기준시가로 했어요. 거기가 빌딩이었는데 예. 그래서 기준시가 그- 4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예. 그거 뭐 좀 절세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상속 다툼 때문에. 아, 상속 다툼 때문에. 이런 게 또 많아요. 어.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가액을 설정하지도 못해요. 제가 지금 세금 얘기만 하지 다툼 얘기까지 하면 머리 폭발합니다. 아, 일단 세금 얘기만 하죠. 이게 40억으로 이제 우선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시가를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말 그대로 그 동네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아니 일반인 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올라가냐. 대부분 2배에서 4배 올라갑니다. 이거 얼마 나왔냐면 120억 나왔어요. 예? 120억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증가됐죠? 80억? 그러면 50% 세율 구간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40억 내야 돼요. 그럼 이 건물 팔아서 내야 되잖아. 팔아서 세금 내면 없는 거네? 그렇죠. 자기들이 40억이라고 신고했으니까. 근데 이제 120억이 돼서 미래 이제 그 시세는 그 정도 한다라고 이제 잡아버린 건데. 야, 이건 심각하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약간 뭐예요? 약간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요즘 이런 역현상이 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이었는데 예. 감정평가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꾹꾹 누른 최대한 낮은 감정평가 그래서 한 얼마 정도냐 했더니 18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더니 그 상속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왜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140억이 내놔도 아무도 안 산다. 근데 왜 180억이냐?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니들 마음대로 감정하냐? 왜 그런지 무슨 기준에 감정을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 옆에 건물이 본인들 건물에 대한 담보 평가를 받잖아요. 예. 대출 끌. 대출. 그러면 대출 끌을 땐 당연히 평가를 높여서. 역시 평가를 높여서 거기에 막 80%까지 대출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이 있어버리니까 걔를 갖다 쓰니까 유사 거래 사례로. 예, 간평의 그 원칙상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간평을 하면 미래 팔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게 내니까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 180억으로 난 상속세를 많이 내고 예. 미래 팔 때 140억에 팔면 40억 싸게 판 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아니, 상속세는. 여보세요.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낸 거 다시 좀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세청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80억으로 지금은 어차피 감정평가되면 신고되잖아. 이 예, 금액. 예. 근데 미래 팔 때 얼마 팔진 모르지만 예. 150, 160억에 팔아도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아요. 아, 이미 그건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돼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인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대출 받을 때는 이 감정 평가를 좀 높게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고 또 내가 세금 낼 때는 최대한 감정 평가를 낮게 받아서 덜 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서로 이제 충돌되면서 이런 사태도 펼쳐진다. 이야. 근데 이게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 덕분에 많은 거 배웁니다. 이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게 비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은 주택도 해요, 이거를. 이거를? 아파트도 해요, 이제 감정평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거 흔히 제가 이제 뭘 따지냐면 예. 제가 봤을 때 강남 상구인 아파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사매매나 이런 거 안 하고 뭐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 예. 다 감정평가할 겁니다. 그럼 가격이 대부분 1.5배에서 2배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달청으로 예산을 47억 잡았던 걸 내년에 91억으로 늘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려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감정평가해서 하겠다. 더 많이 이제 상속세를 좀 물리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은 이제 좀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 야. 자, 이거 오늘 나눈 얘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 이장훈 세무사님 덕분에 아주 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 다시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어게인 2017이 될 수도 있겠다. 잠깐만,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내년이면 다시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다주택 그 중과세 약간 완화됐잖아요. 거의 완화됐죠, 사실. 예,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약간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무조건 설레발이고 틀린 시나리오다. 이장원 세무사가 틀렸다. 이장원이 혹시 염려하는 거다 이거나요 그렇죠. 지금? 그냥 틀려라. 그런 결론이 나오면 좋겠는데.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염려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 차원에서. 네, 왜냐면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하.
그렇죠. 네. 다주택자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레이더를 이렇게 뿅뿅뿅 세워놓고 예전에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대비할 때 이 영상을 혹시나 다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더. 실시하게 되면 네. 이런 걸 대비하자. 맞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서 뭐 절세를 해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자산관리 측면에서 대비 차원. 왜 그렇게 그럼 부활할 건지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이상 주택 보유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시적 유예예요. 그러니까 1년씩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 잠깐만,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맞습니다. 그때잖아요? 네, 취임하고 바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면서 왔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왜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1년씩 매년 상반기 예. 경제정책 방향할 때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었어요. 좀 이제 시국이 근데 지금은 약간은 그렇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사로는 이제 연장을 할 것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예. 혹시나 안 되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중과를 하게 되면 뭐 절세를 하거나 그런 뭐 방법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오히려 조심할 건 이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시나리오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12월 사실 대출 안 돼요. 지금 올해 24년 대출을 다 막아놨죠. 예. 내년에 또 풀어주면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럼 25년 풀려요. 예. 그러면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본 거예요. 내가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대출이 좀 풀리네. 그러면 이제 물건 좀 알아볼까 하다가 이제 2월이나 3월쯤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잔금일이 대부분 2달에서 3달이잖아요. 그렇죠. 5월, 6월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잔금일이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다. 예. 근데 내가 매도자가 당연히 뭐 세금 지금 유예되니까 나 이렇게 일반 세율이나 내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연장이 안 됐어. 그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이장훈 세무사한테 제가 한 가지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새해 초에 대통령령으로 연장을 했는데 혹시 연장이 안 될까봐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현재는 지금 탄핵 그렇죠. 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예.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으로 뭐 예. 국무총리분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런 거는 저 대행이 연장 제가 할수 있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그럼 뭐 얼마나 바뀌냐.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그때 표현이 뭐였냐면요. 살인적인 징벌적 과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내가 예전에 7억 원에 샀어요. 주택을. 뭐 15억 원에 이제 팔아요.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모든 공제랑 그 80% 자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아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350만 원. 얼마 안 나오죠. 이러면 뭐 이사 가기도 편하죠. 팔고 이사 가면 되니까. 그렇지. 자, 근데 내가 그냥 이게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 과세. 그러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지만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적용받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막 30% 받았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한 2억 2천만 원 나와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뛰었죠. 근데 일반 과세 2억 2천만 원 정도는 이런 거예요. 8억 벌었으니까 낼 건 내야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100년을 갖고 있었든 200년을 갖고 있든 무조건 0%. 제로. 그렇죠. 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2주택자 중과세는 20% 세율이 추가, 3주택자는 30%가 추가. 그러니까 3주택자는 최고 세율이 82.5%가 나와요. 82.5%. 맞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예. 그러면 2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다? 5억이 나와요. 5억, 바로 5억. 8억 벌었는데 5억. 근데 이제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차액이 8억 남으면 5억을 세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이제 3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6억 정도 나옵니다. 5억 9,200. 간단하게. 점점 더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8억을 내가 좀 벌었는데 예. 6억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 내가 계약서에 왜 잔금일을 전날짜로 썼을까에 본인에게 얼마나 한탄을 하겠어요. 자, 그럼 잔금 날짜를 다른 날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날짜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내가 근데 이 부동산을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저는 추천을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4월 중순으로 써라. 왜요? 이유가 아니 뭐야? 5월 초에 써도 되지 않냐. 제가 너무 실무상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예. 갑자기 5월 예를 들어서 3일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수자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요. 예. 죄송하다. 대출이 갑자기 대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래요. 아, 이게 워낙 네.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해서 이제 막 거래량도 안 늘어나고 자꾸 줄어들고 또 가격도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서민경제 살린다는 이유 명분을 달아서 대출 규제를 다 완화해주겠다. 대출액을 증액해주겠다. 내년부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한 5월쯤 되면 갑자기 규제가 살짝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스트레스 DSR 내년 7월부터 하잖아요. 3단계가. 그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할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이 상태로 가면. 그렇죠. 이 상태로 못 하죠. 네. 어찌됐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갑자기 근데 매수자가 내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대출이 5월 20일 날 된다는데 잔금일을 좀 미뤄줄 수 있겠냐.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그 사태가 펼쳐지면 세금이 나는 2억 정도 생각했는데 6억을 내고 6억을 내야 되고. 자, 이게 근데 예를 들자면 그 기간 아까 말씀 4월과 5월의 차이는 또 어떤 그 대출 차이 말고는 또 뭐가 그래서 약간 혹시나 대출이 연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더라도 여지인 한 달 정도를 남겨놔야 좀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버린다거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님의 이 4월과 5월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든 거지만 그렇죠. 이게 대출 문제라는 거지 뭐 일정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말 그대로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세 유예가 5월 9일까지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아, 5월 9일까지.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연장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안 펼쳐질 거냐.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출 날짜나 이런 게 5월 9일 이전이냐 이후냐 잔금 날짜가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5월 9일이 기준일이네. 맞습니다. 5월 9일. 왜냐면 5월 9일 이후에 잔금일이 끝나버리면 만약에 야. 연장 안 되면 중과세로 갑자기 3배를 더 내야 되니까. 야, 이거 5월 9일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올해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년 연장 되더라도 이장원 아니었으면 우리 5월 9일 이거 깜빡 잊고 지나갈 뻔했네. 이게 약간은 생각. 왜냐면 예. 계약서 쓰는 날은 2-3달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월 9일을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이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 9일은 기억을 해야 된다. 1년 연장되면 또 연장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월 9일 이전이면은 그냥 중과세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만약에 5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이제 오히려 세금을 3배로 낼 수 있다.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그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네. 야, 확실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분야에 자기만의 그 독특한 분야의 전문가 고수는 따로 있다. 그죠. 밥 먹고 저는 사실 이런 고민만 하고 이런 고민에 대한 고객들 응대만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딱 하면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잔금 치르세요. 딱 그 말밖에 못 하겠다. 그치. 지금 87년 분이 있거든요. 예. 혹시 모르니까 잔금일은 그래서 4월 중순에 하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니까 진짜 만에 하나라도 걸어놔야 되겠네. 진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자, 표영호 TV를 보신 분 중에 사실 표영호 TV를요, 듬성듬성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매일매일 2번씩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2번 정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조정지역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예전에 조정지역을 좀 해제도 해줬잖아요. 네, 사실 거의 뭐 전국이 조정. 예,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만약에 또 대출 규제 완화해서 막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조정지역으로 갑자기 다 묶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다들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우려의 말이니까.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난 어차피 마포구야. 난 강동구야. 괜찮아. 강동구니까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 아니니까 난 중과세 안 돼. 지금 저는 계엄령 터진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하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진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든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진짜. 제 인생에서 탄핵을 경험하고 계엄령을 경험했는데 이제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저 특정 지역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더 추가로 설정되면 그래서 그러게 조정대상 지역이 다른 지역이 늘어나면 본인 지역도 이제 그럼 난 조정대상 지역 어떤 영향이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과거 세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이랑 이어가요. 아까는 매도자 측면에서 5월 9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매수자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어떻게? 매수자는 왜 중요하냐?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구에 주택을 사요. 예. 그러니까 잔금일이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계약서 쓰고 4월인데 3월 달에 갑자기 마포구를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면 내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아주 촉을 세우고 계약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라. 물론 이제 부칙으로 조정대상 지역 설정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봐줄게 뭐 이런 게 있을겠죠.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막 탁탁 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데 국민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예,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까지야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1에서 3% 내는 거고 예. 두 번째는 8%, 세 번째는 12%는 내야 돼요. 2주택, 3주택부터. 네. 근데 난 주택 하나 있었고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거든요. 예. 2주택까지는 똑같이 1에서 3%니까. 오케이. 조정대상 지역은 그렇게 네. 툭툭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택 사는 거니까 마포구나 뭐 강동구 두 번째까지 괜찮지 일반 매매 취득세니까. 그래서 한 3%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정되고 잔금 치르면 당신 이제 3%가 아니라 8%야. 그러면 15억짜리 사는데 기존에 한 5천만 원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15억짜리에 대해서 8% 하면은 이제 한 1억 2천. 취득세가 이제 7, 8천만 원 껑충 뛰어버리니까. 야, 우리가 이장훈 세무사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취득세는 또 대출도 안 돼요. 안 되죠. 취득세 안 되죠. 그러면 잔금은 치를 돈은 이제 간신히 모았는데 취득세 7천만 원 더 내라고 하면 대출 안 미쳐버린 되잖아. 거예요. 네, 그러면 등기를 못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현실의 문제고. 잠깐만, 취득세는 왜 대출을 안 해줍니까? 그렇죠. 세금에 대한 대출이 따로 없으니까. 세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뭐 카드로 해가지고 약간 연장하고 이런 건 있는데 할부는 아니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시니까 시나리오 써서 그냥 제 말이 틀리길 바라면서 예. 말씀드려봤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장훈 세무사님의 이럴 수 있다. 이 가정하의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 세금 정책은 뭐 좀 변함이 없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이게 널뛰기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3개월 지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매번 데이터를 보느라고요. 오늘은 새롭게 변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그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침 내내 그거 보느라고 시간 다 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데이터 한 개만 봅니까? 여러 데이터를 다 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5월 9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 못하시면 세금 어쩌면 3배 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